일부에서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이제 발표를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이걸 토대로 저희가 이 종합 토론 시간에는 한국 문학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 같이 들어보고 또 이제 이 국립한국문학관이 앞으로 또 어떻게 자리를 잡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말씀들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시인이신 안태훈 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하영 소설가님. 네. 그리고 정영수 소설가님. 네. 그리고 최지인 편집자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토론자 포함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앞선 발표 좀 들으시면서 어떤 의견들, 소감들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안태훈 시인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인데요. 우선 박혜진 선생님, 사실 무슨 말 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써주신 원고를 미리 읽을 기회가 있었어서, 그러니까 AI 관련, 등등 이제 작가란 무엇인가, 문인이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제가 좀 떨려서, 김현 시인 관련해서는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그러니까 문학관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현재적으로 어떤 현장이라고 느끼면서 무슨 행위든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등등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제 발표는 무시당한 건가요, 지금? 일단은, 네, 전하영 소설가님. 네. 안녕하세요. 전하영입니다. 저는 아직 책을 한 권밖에 안 낸 작가인데, 여기 토론 패널로 이제 불리게 된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소설을 쓰고 있지만, 또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이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거기서 공무원은 아니고 되게 이렇게 별거 아닌 직급으로 다니고 있긴 하지만 등단을 제가 2019년에 했는데 같은 해에 미술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나의 지난 인생, 그러니까 영화를 했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소설도 쓰고 이걸 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한 6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곳이 기관이잖아요.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국립기관이라는 어떤 곳이 어떤 곳이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이 좀 기대를 받고 또 갈등이라던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은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스며들듯이 왜 저러지 이러다가 약간은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또 밖에서 모르는 되게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균형을 좀 맞추고자 기획하신 선생님이 저를 초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네, 일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는 많이 못했는데 어제 막 챗GPT랑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시작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법인이더라고요. 근데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법인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논의가 있고 또 갈등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데 일단은 법인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어제 처음 알았고 또 이제 그것들이 약간은 우려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좋은 점보다는 조금 더 걱정이 저한테는 좀 앞서는 편이었던 것 같고 또 그런 바탕에서 오늘 논의 같은 거를 들을 때도 약간은 그런 기관 안에 있지 않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형태를 상상하고 나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솔직히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받았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넘기겠습니다. 네네. 또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정영수 소설가님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 이렇게 성대한 자리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종종 어떤 약간의 뭐 자문 같은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닐까, 어떤 회의실에서 단란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상상했는데, 이게 약간 좀 큰 자리여서 좀 네, 긴장이 되긴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소설도 쓰고 한국 출판, 문학 출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국 문학에 올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기회가 되면 한국 문학이 어떤 나아갈 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라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어떤 큰 기관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약간의 사심으로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국 문학관은 국립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사설 기관에서 만든 어떤 그런 문학 진흥을 돕는 어떤 기관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봐오면서 이게 좀 더 큰 기관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 세 분이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국립한국문학관이 어떤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적이고 완벽한 어떤 제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은 처음에는 한국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 정의와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문인의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이미 되어 있는 정의를 사용해서 여기서 어떤 그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정의를 만드는 것도 한국문학관이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은 한국문학관에서 어떤 이 주신 자료에서 어떤 정전화라는 이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전화라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한국문학에서 고전이 될 만한 작품들이 무엇인지를 선별해서 그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정전으로 만든다? 이렇게 전 이해했거든요. 전 그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두 분의 발표가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현 시인님이 발표하신 것도 이 공간이 결국에는 어떤 공적으로 어떤 걸 선정하고 또 아카이빙하고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공동체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발표여서 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편집자로 일하고도 있는데요. 그 외국의 사례를 볼 때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해외 문학을 다룰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떤 미국에는 아메리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는 어떤 그 정전이 될 만한 작가들의 전집을 발행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거기에 선정이 된 작가는 이를테면은
두 가지 방향인데 고전 작가가 될 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전집을 만든다가 있고 거기에서 전집을 발행한 작가는 어떤 정전의 반열에 오른 작가라는 이를테면은 인증을 하는 역할도 있는 거죠. 네. 그게 사실 좀 섞여 있어서 좀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문학상을 어떤 저명한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작가가 굉장히 인정받은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이 누군가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상이 대단한 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오묘한 어떤 오묘한 구조가 있는데 한국 문학관이 어느 정도 저는 그 아카이빙의 역할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일정 부분은 어떤 인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한국문학관이라는 게 생긴다면은 어떤 그 무언가가 아카이빙 되고 전시되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저런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차차 이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지인 편집장님 말씀까지 이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인입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이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었어요. 제가 데뷔를 한 적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랑, 제가 레비톨에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이제 오신 분들이 다 문학출판사에서 저랑 오랫동안 같이 뵌 분들이어서 이제 저도 올 수 있겠다고 용기를 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 문학을 쓰시는 분들인데 저는 늘 글을 다듬고 고쳐서 책으로 만드는 일만 하던 사람이라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또한 지금은 레비톨이라는 SF 그리고 판타지, 미스터리 등의 장르 소설을 내는 출판 브랜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관에서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좀 갖게 됐었는데요. 오늘 노태훈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어쩌면 제가 이곳에 오는 것은 아주 제격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직장 생활은 문학가성사라는 출판사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한테 저는 이제 한 114권 정도의 시집, 소설 그리고 이제 문학연구서 비평집들을 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한국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정적이고 저한테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플루엔셜이라는 회사로 옮겨가서 처음에 브랜드를 내려갔기 때문에 부서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부서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책이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정지를 이제 같이 나눠서 팀원들이랑 다 같이 봐야 됐기 때문에 제가 저 미국 소설 처음 봐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라고도 했었고요. 근데 나중에 이민진 작가가 방한을 하고 나서 2,000명이 그 북토크에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사실 한국 문학을 공부하고 일로 삼은 사람에게 파친코라는 소설은 새로운 이야기는 사실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 국적의 한국계 여성 작가가 썼을 때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한국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곳에서 내는 책들은 저는 이제 나오면서 이제 순문학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장르 소설들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같이 지금 가장 주요하게 일하는 분들은 정보라 소설가, 김보영 소설가, 김초엽 작가 이런 김초엽 소설가 이런 소설가들이에요. SF 소설가들인데 해외에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항상 어떤 책 내, 컬스트 버니, 저주토끼 이러면 아 그런 회사야. 한국문학 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하고 지금 정보라 작가는 스페인에 있어요. 지지난주에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었거든요. 지금 한강 선생님 이후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에 가장 바빠진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문학을 소개해달라라고 할 때 부르는 작가거든요. 해외에서 작품을 소개하다 보면 다들 이것이 뭐 장르 소설이야? 이것은 리터러리 픽션, 순문학이야? 이런 것들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소설은 재미있어. 그리고 각각 달라. 라고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셨나요, 혹시? 제가 너무 작게 말을 했었나. 그래서 이제, 한국 문학이라는 것은 그 범주가 굉장히 자유롭고 다양하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 저의 일터 속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박혜진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저희는 IT 부서가 따로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IT 부서의 직원들은 다들 챗GPT를 일터에 모두 켜놓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반감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 지브리풍의 그림으로 이제 사진을 변환하는 것이 한참 유행을 한 다음에 한국문학 작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운동을 온라인상에서 펼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리지널리티를 훼손할 수 있고 사실은 계속되는 어떤 미믹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어떤 반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출판사에서 어쨌든 직원이 챗GPT를 일할 때 켜놓는다는 것이 좀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사실 작가분들도 이제는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틀릴 수 있지만 어떤 사실들을 확인하거나 할 때 활용하신다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사실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뭐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AI가 사실은 저희의 작업들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한편으로는 영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로 더 크라운을 처음에 낼 때 AI는 아니지만 이제 데이터 드리븐 스트레테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때 사람들이 더 몰입도가 커진다, 어떤 인물이 호감을 산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TV 드라마를 활용을 해서 창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소설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그것은 문학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토론에 붙여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사실은 문학이라는 것이 과학기술과 결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김현 시인의 이제 발표문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직장 초년부터 두리번 투쟁을 같이 이제 가고 낭독회를 참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학관이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문인들과 함께 정말 일을 하면서 문단이라는 것은 실체가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어떤 식으로든지 공동체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 문학관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가진 곳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건강한 공동체들을 이룰 수 있고 또 더 좀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그 범주의 문학인들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네 분들이 이제 각자 오늘 이 포럼에 대한 간단한 소회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지금부터는 뭐 오늘 좀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주제들을 제가 좀 질문을 던지고,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아까 이제 그 전하영 소설가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어떤 예술을 지원한다는 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이고
그건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저는 잘 몰랐지만 국립한국문학관이 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늘 공공기관이 예술을 지원할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제 뭐 이슈들도 물론 있지만 이 어떤 특정 예술 장르에 대해서 국가가 이 예술 창작자들이나 이 예술 생태계에 왜 이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이 국립한국문학관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문학 지원 프로그램이 꽤 있고, 또 뭐 각종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문학 재단들 이런 기관들에서도 문학 어떤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고, 혹은 어떤 지점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떻게 먼저 네. 제가 먼저 예. 이 국립 공공기관에서 만든 어떤 지원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일본 편집자와 일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한국 출판사와 일본 출판사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동시 출간하는 방식의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 출판 문화, 우리나라 출판 문화가 좀 다른 점들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외국 어떤 작가, 외국 뭐 편집자만 보면은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교정지를 종이로 주고받는데, 뭐 그 나라는 뭐 스페인 작가를 만났는데 교정지를 어떻게 주고받냐 이런 걸 물어보고, 뭐 이를테면은 뭐 초판 인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계약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되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차이점을 알게 될 때가 있었는데, 일본 편집자가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을 느낀 게, 우리나라에는 한국문학 번역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번역 지원 사업을 통해서 번역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번역가를 양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고들을 해외에 알리는 일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일본에는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럴 법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해외 여기저기 국가에서 일본 작품이나 일본 뭐 책들을 약간 알아서 번역해간달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영국에도 번역원이라는 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있고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요즘에 외국에서 알려져서 거기서 뭐 상도 받고 뭐 되게 K 문학이 여기저기서 이제 알려질 기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번역원을 통해서 된 게 되게 많이 됐다고 도움을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근본적으로 이런 국가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뭐 옳으냐 옳지 않냐를 떠나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분야는 있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지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한국 문학을 뭐 해외에 알리는 거와, 사실 저는 해외에 알리는 것은 번역원을 통해서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약간의 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뭐 알리는 거죠. 이를테면은 한국의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를테면 현진건을 어떻게 알겠어요? 현진건을 알게 된 계기는 다 수업 시간에 배워서겠죠? 네. 근데 그게 거의 지금 한국 고전 문학에 대한 교육은 거의 그런 국어 문학 수업을 통해서 이제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양질의 아카이빙을 통해서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은 고전 문학들이 지금 사실 어디에서 뭘 읽어야 될지는 사실 알 수 없거든요. 뭐 학교 어디에서 선정한 어떤 뭐 작품들, 어떤 작가들 이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칸 라이브러리처럼 한국 작가들의 주요 작가들을 뭐 아카이빙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출판이 돼서 여기에 어떤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일반 대중 독자들도 알 수 있다면은 그런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일반 출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든가 아니면 이런 기관에서라든가 그런 방식의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런 기관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카이빙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한 건데 그 아카이빙을 하고 정전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선정을 거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선정을 할 때 선정의 위원들이 조직될 텐데 그 위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국립한국문학관이 이제 막 추진되고 이럴 때 대체로 이렇게 자유실천이나 이렇게 작가회 쪽에 그 계열의 선생님들이 모으고 작가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 어떤 정전 혹은 어떤 걸 아카이빙을 선정을 할 때 그런 계열의 선정위원들이 조직될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선정위원들을 어떻게 조직할지 그건 뭐 성별적으로도 그렇고 정체성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경력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단순히 어떤 계열의 작품들만이 정전화되고 아카이빙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층위의 작품들이 선정되고 아카이빙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이제 노태훈 선생님 발표하셨던 그 발표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학이 세계의 문학이다. 그리고 그 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감각적으로도 이미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제 후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 고전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의 측면에서 볼 때 저의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그러니까 이미 중심으로서의 문화 중심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뭔가 저기 정답 혹은 더 멋있는 게 있고 우리가 쫓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이미 중간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그 세계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것도 저 개인에게는 어떤 제가 문학책을 만들고 글도 쓰고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모종의 열등감, 내가 어떤 세계의 무대에서는 어떤 한국이라는 어떤 굉장히 국지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열등감을 좀 해소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일을 할 때도 작품을 이제 기획을 하고 할 때 참고로 외국 문학 사이트들 들어가서 보고 아마존 카테고리 이런 것들 보기는 하지만 10년 전처럼 그걸 어떤 저의 어떤 중심으로 잡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고 만들면 그게 바로 세계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근데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아는가라는 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다 공감하시겠지만 신인을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출판사뿐만 아니라 소위 문단이라고 하는 곳도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인가, 좋은 작가인가라고 할 때 지금 당대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년만 지나도 책은 헌책이 되고 30년이 지나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책들의 절반 이상은 절판이 돼서 볼 수 없는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하면 비평가로서 글도 쓰고 신인 작가들 책 더 많이 내려고 하고 하지만 모종의 양심의 가책이라고까지 말하면 굉장히 거창하지만 그 제 뒤에 있는 수많은 그 절판된 책들을 보면 약간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출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이라 함은 그런 그 상업적인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어떤 작품들은 다시 발굴되어서 단절된 것들을 연결시켜야 할 때 그런 중요한 작품들 혹시 놓친 것들은 어떤 게 있나. 그러니까 한국사라고 할 때 당연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거지만 그 선정에는 모종의 부주의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종류의 경향과 유행이라는 거는 뭔가를 배제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만회되고 다시 발견될 수 있는 기회가 국립한국문학관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작가를 지원하는 건 이미 좀 행정적 차원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독자를 지원하는 것도 책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건 일종의 독자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작가에게 지원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 과연 문학은 누가 지원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문학관이 할 수 있는 또 일들이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북토크를 하나 갔다 왔는데 그 북토크 책이 뭐였냐면 김명순 첫 책을 출판한 여자 소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그분의 책이 이제 현대어로 바뀌어서 나왔는데 딱 10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책을 엮고 이제 출판하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이게 100년이나 됐는데 아무도 기념하지 않았고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조금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이거는 국립한국문학관 이런 곳에서 해서야 되는 일인데 약간 한 발 늦었다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동시에 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문학관이 필요하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뭐 K컬처라던가 그런 어떤 이거의 효과와 효능, 이제 산업적인 향방 뭐 이런 것들이 밝다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해야 이제 예산도 따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치우치거나 특히 여기가 또 완전히 국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네, 걱정이 약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관장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제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아까 정전 얘기도 했지만 그 정전의 방향성이 확 꺾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목하는 어떤 작가들만 우르르 발견이 된다던가 뭐 또 국립현대미술관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소장품의 90몇 %가 아마 남자 작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개인전은 여성 작가는 딱 2명인가 했을 거야 아마. 대부분 다 남성 작가들이고 이제 여성 작가가 할 때는 단체로 우르르 나올 때 뭐 그럴 때만 된다던가 정전이라는 어떤 그거는 그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컬렉션에 들어간다는 거에서 어떤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돈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예산이라던가 하는 그런 거에 분배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숨김없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누가 기득권을 가졌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드러나는 요소고, 그 대신 이제 완전히 국립일 때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움직이기 어렵게 감시당하고 또 민원의 영향도 되게 크고 일하는 사람도 그 지위라든가 하는 게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법인은 약간 다르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내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서없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뭐 이전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 왔지만 이제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혹은 또 한국 문학사의 경우에는 특히나 또 예민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일제 강점기만 하더라도 이제 친일 어떤 여부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독재 정권의 뭐 영향력, 그 이후에 또 정치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작가와 어떤 작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뭐 전시하고 공유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의 선의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이 어떤, 수직적인 구조화에서 결정권이 행사되는, 아까 김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몇 명의 소수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작품을 소위 정전화할 건지를 결정하는 형태라기보다는 가급적 많은 독자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문학관의 어떤, 아카이빙,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박혜진 선생님 발표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문학관이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또 나름대로 그걸 전시하고 이런 컨텐츠 기획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 저는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믿을 만한 작품을, 아까 이제 아메리칸 라이브러리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금 저작권 그 보존 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가의 작품을 국립한국문학관이 이렇게 기속시켜서 전시하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기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문학관에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아까 그런 얘기 하셨지만 지금 이제 한국 문학이 해외로 K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간 지가 좀 됐고, 저는 이제 조금 혹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역주행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문학 작품이 주목을 받아서 다시 한국 독자들이 찾게 되는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되게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진 편집자님 말씀하셨지만, 특히 우리가 흔히 장르 문학이라고 부르는 계열의 작품들에서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가 이제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곳에서도 번역 심사 이런 걸 종종 참여해 보면, 이제는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한다 그러면 누구나 알만한 뭐 기라성 같은 그런 작가들의 작품은 거의 없고, 다 이제 당대의 정말 독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 장르 계열의 그런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한국 문학관이 이 어떤 가져야 될 어떤 나름의 입장 혹은 어떤 이 태도,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그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장르 쪽 얘기여도 좋고, 아니면 이 국내와 해외 어떤 관계로도 좋고,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너무 쳐다보고 말씀하셔서 네, 답을 먼저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장르 소설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2016년 이후에 판권 미팅을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듣던 소리는 이제 당시에 맨부커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 이후에 이제 해외 저작권 담당자들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미팅을 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강 같은 사람 없어? 너는 제2의 한강이 누가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제 뭐 정보라 같은 작가는 없어? 그 다음 김초엽 작가 같은 사람 없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트렌드는 늘 바뀝니다. 올해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은 K-미스터리 중에서 재밌는 거 없어? 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 트렌드는 계속 바뀌는 거고,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의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번역가들이 보통은 이제 본인의 모국어가 다른 언어인데 한국어에 관심을 가져서 번역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이제 제일 잘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분들은 보통은 이게 순문학이다, 이건 문단문학이다, 이건 장르문학이다, 이런 구분을 가진 게 아니고, 이거 재밌네, 이거 번역해볼까? 라고 하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장르들이 번역서에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장르 소설이 관심을 많이 받는다라고 또 이야기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쨌든 주류의 순문학이 있는데, 장르 소설이 이렇게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를테면 저주토끼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게 큰 역주행들을 이제 불러왔는데, 그렇게 새롭게 조명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 같고 굉장히 빅트렌드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전미도서상에 이제 SF로 제일 맨 처음 그 후보로 오르신 분은 이제 김보영 작가신데,
SF 작가로 20년 넘게 활동을 하셨지만 되게 긴 시간 동안 작가로서 생활고를 겪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지원들이 순문학도 너무 부족하지만 순문학 일을 할 때도 늘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장르 소설에서는 주목도 안 되고 어디 선정도 안 되고 기사도 안 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훨씬 더 상업적인 출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서 지금 한국 문학을 관에서 다룰 때 하는 방식은 순문학과 그러나 장르 문학을 우리도 본다. 이만큼의 쿼터. 누군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때도 순문학을 중심으로 하지만 장르 문학 작가 한 명 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여성 작가를 다룰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김명순, 나에서 이렇게 단행본이 이제 각각 나온 분들도 있지만, 뭐 이를테면 지아련이라던가, 다른 여성 작가분들 다 여성 작가 선에 조금씩 컨트리뷰션만 들어가거든요. 많이들 들어갔었거든요. 항상 이럴 때 기획도 보면, 여성 작가 특집, 아니면 여성 작가 전시 이렇게 붙어야만 조명이 되고 항상 주변이라고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쿼터만 보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다, 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제 해외 소설에서 장르 소설들은 그렇게 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작년에도 이제 포일즈 런던의 포일즈라는 서점에서는 달러고트 백화점을 메인으로 한 행사를 했었어요. K 컬처, K 픽션이라는 주제인데 메인이 달러고트였거든요. 그 전에 포일즈에서 또 되게 크게 한 행사 중에 하나가 정유정 작가님 사인회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크게 편견이 없이 재밌는 이야기들을 쫓는 트렌드 안에서 장르 소설도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그러면 단순히 이야기의 재미만 좇는 장르라고 하냐면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것의 의미들을 다시 명명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이어서 좀 얘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문학의 범주에 관한 사실 문제잖아요. 이게 국립한국문학관 이랬을 때 그 문학이 어떤 거냐라는 건데 거기에 뭐 장르 문학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라는 거는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뭐 쿼터처럼 이렇게 장르 계열의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조금씩 끼어드는 형태로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웹소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달러고트 꿈백화점의 사례처럼 문학의 어떤 이 순문학의 현장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독자들이 사보는 뭐 요즘 그걸 필굿 소설이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던데 힐링류의 그런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학 작품들까지도 이 국립한국문학관이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관련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혜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그것만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국의 상황과 맞물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작가, 어떤 작품이 무슨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작가가 이상문학상을 받았고 누가 동인문학상을 받았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뉴스가 저희에게 그 책을 꼭 읽어야 하는 굉장히 큰 뉴스가 된다거나 혹은 자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가지고 있는 폭발력과 에너지가 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럼 그걸 지금 누가 주느냐? 그게 해외의 문학상인 것 같은데 혹은 해외에서의 어떤 주목이라거나 그러니까 그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고 독자들은 당연히 어떤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걸 읽어야만 하는 어떤 그 사건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학상 굉장히 높은 문학상을 받은 것도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문학상 자체 이미 그냥 어떤 문학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저희에게는 어떤 뉴스가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학상과 그리고 뭐 필국 소설처럼 우리가 기존에는 뭔가 어쨌든 동등한 그 기준으로는 바라보지 않았던 것들이 동일하게 이제 육박해 오는 그런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경향이니까 이런 가치를 쫓아가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맥락 안에서 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고, 어떻게 보면 근래에 그래서 한국 문학 작품 뭐 장르를 다 포함해서 그런 문학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재발견되는 구조에서 전 좀 특이한 상황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묘한 구간들, 그러니까 1년, 2년 지난 작품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한두 건으로 끝나면 그냥 특이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패턴인 것 같아요. 뭐 구해증명이나 급류나 뭐 이게 요즘 작품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럼 그것 역시 과거의 문학상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언급됐었던 그 구조 바깥에서 독자들이 어떠한 맥락으로 작품을 띄워 올리는, 그게 가지고 있는 실체적 힘이 강해졌고, 이제는 그 힘 자체가 어떤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문학 안에서 작품을 재발견하는 하나의 이제 길 자체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진짜 대중소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의 대중소설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너무 소설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인들 좀 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시는 아까 안토너 번역가 얘기했는데 거의 다 죽은 장르, 영매에서는 아예 뭐 팔리지가 않는 장르인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젊은 독자들이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고무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고요. 시집이나 시인들이나 시를 많이 다뤄주십사 생각을 밝히면서, 사실은 해외에서 한국 문화 관심 갖고 판권 사가는 건 팔려서이거든요. 해외에서 안 팔리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트렌드가 매번 바뀐다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걔네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팔릴만한 작품을 돈 주고 사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너무 이게 팔리는 작품을 사가는 거에 대한 어떤 현상이기는 하겠지만, 그 현상을 좀 분석해가지고 할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지인님 얘기해 준 것처럼 김보영 작가님이나 정보라 작가님은 우리가 한국문학장이 약간 주변화 시켰거나 혹은 잊고 있었던 어떤 작품들이나 작가들을 해외에서 먼저 발굴해가지고 소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층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안태훈 시인님 너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시파트 얘가 나왔으니까 말씀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선 당연히 이제 시가 잘 되면 좋고 한데 이게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뭐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시의 효용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문학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긴장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베냐민 얘기하면 시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한 시인 아니면 어떤 한 시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게 전부일까? 그게 아니라고 분명 생각하고, 시적인 것이랄지 아니면 시적인 장르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전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시라는 장르, 우리가 시를 읽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시를 읽든 아니면 문학을 읽든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게 있을까가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시를 읽었을 때 너무 좋았고, 시를 쓰는 내가 굉장히 좋았고, 등등 이제 혼자 생각해서 어떤 것들을 읽고 쓰고 하는 어떤 방식이 인간 자체를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시라는 장르는 우리가 이제 흔히 허들이 낮다 그러죠. 어떤 시를 썼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매체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막 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장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시인이 그러니까 혼자 쓰면서 내가 예술가라고 정체화하는 어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 그냥 단상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박혜진 선생님 그 시적인 것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시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하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시적인 것들을 이 문학관 내에서 너울거리게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시적인 것과 다양한 일종의 모호한 거. 그래서 한 가지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시적인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적인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봤던 책, 그러니까 떠오르는 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해양 포유류에 관한 안내서이면서도 이제 명상서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그러니까 연구자가 쓰는 글이에요. 연구자가 쓰는 이제 에세이 같은 글인데, 거기서 그 연구자가 막 연구처럼 이렇게 쓰다가 해양 포유를 위해서 막 기도하듯이 말해요. 해양 포유, 뭐 우리는 뭐 친족입니다, 뭐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이걸 포에틱, 그러니까 이걸 시적이라고 표현하니까,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시적인 걸 갖고 있고, 시적인 게 정의 내리기 여러 면에서 정의 내릴 수 있고, 그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서 문학관 내에서 시적인 것들을 함께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좋은 하나의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같이 공유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저도 오늘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 한국문학관이 결국에는 이 문학적인 어떤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문학관처럼 작가의 일생을 쫙 전시해 놓으면 이 작가 정말 대단한 작가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문학적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작품을 읽고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순간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문학적이라는 건 정의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문학관이 어떻게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혹시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향후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이 이런 어떤 기획, 이런 전시 혹은 이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아까 김현 시인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하나의 문학의 현장으로서, 어떤 장소성으로서, 또 공동체를 어떤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기능까지도 한번 고민해 본다면 어떤 역할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들어보고 플로우에도 좀 질문 듣겠습니다. 저는 김현 시인님 발표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 304 낭독회를 비롯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왔었던 그 낭독회라는 게, 약간 저로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숫자거든요. 100몇 회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한국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무엇을 남겼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좀 변해왔었던 한국 문학의 감수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도덕감, 어떤 종류의 정의감, 그런 정서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좀 답답한 얘기일 순 있지만, 문학관이 고민해야 하는 공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을 보면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늘 평가하고 굉장히 성공했죠. 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공 이면에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애초에 그 장소는 공공성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획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출판사들을 또 독자에게 소개하는 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는 책에 잘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또 책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출판사 에이전트들이 들어와서 한국 문학을 보는 거고. 근데 이번 그 서울국제 도서전에서 약간 결여됐었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한국 문학관이 어떤 문학의 공공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상업적인 곳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젊음 이런 것들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독자를 돌아오게 하는 곳, 그러니까 독자들이 작품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 네, 이런 부분에서 진짜 좀, 그게 꼭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네, 그런 종류의 공공성들이 좀 문학관을 중심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전시나 또 만남의 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그 홍보 자료를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미리 발제문에 제목만 보내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보낼까 하다가 제가 보내드렸던 제목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 열린 문학관을 위하여였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기관에서 행사를 조직하거나 전시를 조직하거나 할 때 모객 동원에 대한 부담을 엄청 느끼시는 것 같아요. 몇 명이 와야지 된다. 그래서 100명이 오면 성공한 거고 15명이 오면 실패한 거고 뭐 이렇게 평가를 좀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좀 떠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이제 앞서 여러 낭독회를 했는데, 뭐 304 낭독회도 마찬가지고, 한창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실 때는 뭐 50명, 60명 막 오다가, 지금은 그냥 뭐 한, 뭐 10명, 15명 모여서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속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모객 동원에 대한 부담감? 제가 어떤 기관에서는 꼭 30명짜리 행사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22명밖에 안 오면 8명을 어떻게든 채워야 된다고 이렇게 모객 동원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뭔가 흥행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꼭 어떤 이 문학관의 행사나 전시 같은 것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온한 전시나 행사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들한테 불편함과 낯섦을 줄 수 있는, 혹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좀 시도해 보셔도 좋겠다. 이를테면 퀴어 전시할 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어떤 단어가 들어갈 때 그것들이 계속 배제하거나 가로쳐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퀴어라는 걸 수도 있겠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근데 그렇게 뭔가 가로치고 이렇게 결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안온한 거 말고, 때로는 논쟁적이기도 하고, 그 논쟁 때문에 어쨌든 이 문학관의 어떤 나아갈 방안 같은 것들이 또 새롭게 스펙트럼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위험한 것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 듣다가 든 생각은, 어디나 예술에서 어떤 중심이 되는 분야가 있고 약간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런 국립 공공기관이 개입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아무리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게 있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문학관이 생긴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그 연역을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초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가까이 영상자료원 같은 경우도 벌써 40-50년 역사가 되고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분화되고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제 가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씨앗을 보는 기분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둘러봤었고, 그리고 이런 국립기관이 생겼을 때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내셔널이기 때문에 그런 컨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대사관이라든가 그런 예산과 그런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컨택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고, 그거를 기점으로 넓혀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국립기관 같은 게 없더라도
그 문학인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는 문학 자체가 되게 공공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뭐 상업적인 출판사라 하더라도 마치 공공기관처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받자, 공공성을 되게 요구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지탄을 받고 그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받을 만큼 이제 문학인들의 어떤 감수성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은 분화시켜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위험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다른 영역들이 있고 또 국립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 자체적으로 안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생태계가 문학 생태계가 조금 더 뭐랄까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저 시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면 저도 마찬가지로 좀 풀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몇몇의 시인들이 집중해서라기보다는 여러 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정도. 저는 뭐 어떤 전시든 글이 많은 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뭐 미술 전시나 사진 전시들을 갈 때가 있는데요. 어떤 작가전이 있잖아요. 근데 한 작가에 대해서 조명한 작품전을 하면은 가서 의외로 남는 게 그 어떤 작품들의 실제 아우라가 아니라 그 작가의 삶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어떤 그 초기부터 후기까지 약간 보통은 시간차대로 해서 전기에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작품으로 전환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저한테는 기억이 남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 그냥 뭐 나무위키 가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작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근데 그 전시장에 가서 글이 읽는 거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전시를 뭐 작품 작가의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자신 있게 글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것들이 다 여기서 뭐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글들인데 하고 글을 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소장품들을 주로 전시하고. 근데 여기 왔을 경우에 이를테면은 뭐 이상에 관한 전시를 했다 쳤을 때 여기에 온다면 이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뭐 이해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좋은 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 프로이트 박물관을 갔는데요. 프로이트 박물관이 평이 되게 안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블로그를 보면은 가면은 볼 게 없다. 뭐 그냥 책상밖에 없고. 근데 저도 갔을 때 전 좋은 점을 느끼긴 했지만 그냥 이 어떤 풍경에 대한 좋은 점이었지 사실 전시품이 많다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글이 엄청 많았어요. 글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 이제 독일어나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글들을 굉장히 한참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이 있는 것과 물건들만 있는 것은 경험이 굉장히 다르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떤 전시 공간이든 글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 단순히 약간 그 전시에 온다는 것은 어떤 체험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집 한 권을 여기다가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100쪽짜리 시집이라 치면은 100쪽을 전시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시집 한 권 사서 보면 되는데 이걸 여기 와서 굳이 왜 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여기에 전시를 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그게 전시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읽을 것이 많은 전시를 이곳에서 많이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편집자가 원래 독자와 작가를 매개하는 직업이잖아요. 수용자의 입장을 늘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박혜진 평론가가 올해 이제 도서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도서전은 어쨌든 출판인과 많은 문학인에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남기는 행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그리고 이건 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탈리아
출판사의 편집자도 와서 이탈리아도 그래. 아니 독자들 평소에 다 어디 썼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도서전에 많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굿즈를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징적으로 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독서가 단지 글을 읽는 것을 넘어서는 체험으로서의 독서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용자들에게 문턱이 낮은 전시관이 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체험으로서의 일상적이고 어렵지 않은 체험으로서의 어떤 전시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게 좀 너무 소비적으로 뭘 구매하거나 어떤 사서 인증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공공에서 만약에 시도한다면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예전에 아일랜드에 갔을 때 예이츠 전시를 갔었는데 그게 되게 좋았었는데 예이츠의 영상이나 아니면 음성 같은 것들을 들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이츠의 시를 써볼 수도 있고 비슷한 물건들을 사용해 보거나 혹은 사진 찍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기획하기도 하고 이게 텍스트도 있지만 텍스트와 함께 다양한 어떤 체험 전시물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사람이 너무 어렵지 않게 이 문학들을 수용해보고 감각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학은 항상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문학이 빠진 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문학은 안정적으로 수요자가 있는데 그 수요자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집 밖으로 나와서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게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저녁 시간에 힘들게 퇴근하고 와서 북토크를 오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또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작가의 지원과도 완전히 무관하지 않고 작가뿐만이 아니라 작가 지망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일상적인 체험들도 준비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이제 우리 관객분들 중에 조금 질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두 분 또 청해 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계신가요? 네, 여기. 네. 저는 그 국립기관으로서 국립한국문학관에 기대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화 작업을 한다거나 작품을 선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는 것도 기대를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또 들으면서 이제 권력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됐거든요.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게 아까 정영수 소설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이나 해외의 경우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그게 가능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안전은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인데 어떻게 완전한 선정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정체성 가진 어떤 작가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이 말 드리고 싶긴 했는데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모든 것은 몇 사람이서 이제 이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정전을 만들더라도 이 한국 5천만 명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고전 작품들이 있겠죠. 네. 그것들을 결국에는 다 내면에서 끌어낼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일종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몇 명의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선정위원들을 선정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장치로 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를테면은 제가 문학동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학동네에서는 문학상을 운영할 때 내부의 어떤 심사자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부의
심사위원들을 매번 이제 다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법인이라 뭐 관장님이 어떤 입김을 발휘하지 않으실까라고 걱정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그 선정 작업에서 관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이 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 선정 작업에선 배제한다. 대신에 그 관장님이나 내부 사람들은 선정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있는 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그런 이제 한계가 늘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하고 회의록 이렇게 썼다 결과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심사를 하는 과정을 계속 그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네, 저도 하나 보태고 싶은데요. 그게 약간 심사를 보다 보면 대체로 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자 좋아하는 것들 날아가고 다 같이 좋아하는 것들이 모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슈퍼패스처럼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미는 작품을 공개하면서 공개 지지? 뭐 심사평 써도 다 같이 그런 얘기 안 쓰고 다 좋았어요 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각자 그냥 심사평 쓰면서 내가 슈퍼패스를 민 건 이 작품이었어 라고 좀 밝혀가면서 뭔가 선정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 불쑥 들었어요. 제가 아는 소스는 뭐 국회의원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내부의 직원들이 되게 국립이면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런 공공성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라는 게 전시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되게 과학적으로, 나름 과학적으로 그 집단 지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이것들이 어떤 명분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설득하는데 힘들고, 그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그 필요를 있을 때 그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조직을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관장이라던가 뭐 어떤 실장이라던가 그런 핵심 인사를 완전히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특히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제 서울관이 생기면서 굉장히 그 국제적인 그 기준에 좀 가깝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장님이 그 외국인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냥 일개 작가일 때는 그 외국인이 관장이어선 안 된다 이런 데 사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전혀 어떤 이해관계가 그다지 있지 않고 국제적인 스탠더드를, 되게 엄격한 스탠더드를 가진 사람이 그냥 들어왔을 때 그 인물 자체에 약간의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거예요.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작가라든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주요 매체 뭐 회화라든가 뭐 조각 이런 게 아닌데 이제 굉장히 큰 작가들,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개인전을 하게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은 내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도 열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한 가지 요소로만 결정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직을 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쩌면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문학관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 일단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호철 북고서돌 관장이고요. 원래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관장입니다. 박물관 관장인데 8개월 전에 이 문학관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겸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문학인은 아니고 오랜 독자의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제 경계에 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객관성을 가진 부분, 그리고 이상과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오늘 저도 굉장히 이 포럼을 흥미있게 들었고, 들으면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도 얻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문 관장님
느끼실 텐데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들은 생각이 오늘 한국 문학 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2부는 그러니까 앞에 일부가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얘기였다면 두 번째는 한국 문학관인데 저 패널 선정이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 자리에 문학관 관장님들이 좀 절반은 차지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상과 현실, 진짜 현실의 문제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 문제를 이걸 다 얘기를 해야 되나 길어질 텐데 이랬는데 방금 이제 아카이빙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가장 미세한 얘기고 지엽적인 얘기인데 그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결국 아카이빙에 있어서 아까 굉장히 정확한 말씀하셨거든요. 권력의 문제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거 한국 문학관에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에게서 해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플레이아드 그리고 뭐 가령 독일의 쥐트캄프 다 출판사죠. 출판사에서 100년 넘게 총서들 만듭니다. 그 총서들은 그 한 작가의 그러니까 전작을 그게 정본이 되죠. 그리고 그 정본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작가로서 굉장한 명예가 되고 그리고 모든 연구자들이 논문의 그 근거를 전부 그걸로 씁니다. 그게 정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출판사들에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이유죠. 상업성, 전문성. 상업성 나쁜 건가요? 독자들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하는 일은 독자들이 먹여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자들을 이끌어줘. 이 밀고 당기는 것이 출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권력, 상업적인 논리 앞에서 권력도 무너집니다. 즉 뭐냐면 저는 오히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공교롭게도 우리 많은 작가님들이 다 출판사 계시는데 물론 이제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 수 있는데 아까 집단지성 얘기했는데 집단 출판지성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나라 메이저 출판사들이잖아요. 그런 총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원한 일일 수 있는데 이미 독일, 프랑스 출판사에서 100년 전에 했던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문화 강국의 저력 얘기하고 있고 출판시장, 올해 국제도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출판사에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뭐냐면 이거 한국 문학관에다가 일임한다고 아이고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문학관에게 또한 편드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매섭게 또 할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아카이빙을 좀 바라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거기에 대한,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제가 이제 거꾸로 올라갈게요. 노태훈 평론가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문학관이, 아까 그 얘기 했어요. 문학관이 순문학을 고수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기 문학관에서 관자를 하나 빼서 문학이 순문학을 고수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장르 문학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제가 이 문학관을 지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문학 외적인 부분이죠. 또 하나는 문학 내적인 부분. 오히려, 순문학 하시는 문학인들이 이호초 북코소털이라는 북코소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순문학을 고집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하던 그 문학이 아니었는데 정말 제가 이름을 댈 수 없는 가령 북토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저희는 이제 그 모든 장르를 다 열어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문학이 안 읽히니까 같이 읽자, 책을 읽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희가 한 달 4명 단위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하는데 그 명단에 가령 이런 식이에요. 시인 있고 소설가도 있고 건축가 있고 뭐 미술가 있고 뭐 음악가 있어요. 근데 그 명단에 문학가가 적으면 문학관 나는 문학가 많은 달로 좀 해주실래요? 나하고 좀 다른데? 근데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문학인들이 오히려 훨씬 더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문화예술 같이 공존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관점에서 문학관에게만
순문학을 고집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문학인들도 그런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너무 길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국립한국문학관의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냐면 그럴까요? 여기서 끊을까요? 한국문학관 매서운 얘기 한다니까 끊으십니다. 앞에 두 얘기 그럼 뭐 그 아카이빙 얘기하셨던 부분 이제 어떤 취지이신지 너무 잘 이해되고 그 출판사들이 해야 되는 몫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판사에서 일하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되게 혹은 일관된 방식으로 정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도 한국문학 특유의 구조에서 기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그 40, 70년이 돼야지 저작권 소멸한다는 저작권 이야기 했는데 한국 현대 소설 근대 소설의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문학 전집이라는 걸 만들려고 해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저작권들이 다 배타적 독점권으로 인해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독자들이 설득될 만한 방식의 정전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30년, 40년 전에도 나왔던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이 죄다 한 절반 이상, 60% 이상은 절판됩니다. 왜냐하면 상업비라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로 인해서 외면받고 혹은 문학사라는 게 어떤 종류의 배제를 당연히 전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총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설득될 만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한국문학 전집이라는 게 저도 입사해서 세계문학 전집을 맨날 볼 때마다 15년 동안 전 출근하면 세계문학 전집의 위상을 느끼는 걸로 아침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민음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세계문학 전집이 오늘 판매가 얼마만큼 됐고 근데 그 밑에서 한국문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국문학 전집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낼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삼국유사는 낼 수 있겠죠. 네, 그 시기에 작품들을 내는 게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방 전후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출판사들에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가능한 시점까지는 이런 것들을 혹은 그 비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 그 가능성에는 저희가 하지 못하는 그 불가능의 영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신지는 알 것 같아요. 충분히 뭐 문학인들도 타 예술 장르 실제로 문학인들도 다른 예술 장르의 분들이랑 같이 뭔가 해보려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왕왕 어떤 다른 축제나 혹은 기타 등등 가보면 특히나 장르끼리 문학과 뭘 붙여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굉장히 기계적인 결합에 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학 작품 시하고 뮤지컬하고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시 텍스트는 전혀 읽지 않고 뮤지컬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노래합니다. 그건 너무 기계적인 결합이잖아요. 그건 시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시는 도대체 어디 간 거지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학인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관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 문학과 결합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기획들이 그게 그냥 단순 기계적 결합에 그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면 문학인들 좀 열린 태도로 뭔가 하시려고 애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까 첫 번째 이야기에 좀 덧붙이자면 그 저작권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아까 예를 드신 이제 나라들이 독일, 프랑스였잖아요. 뭐 너무 뭐 예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아닌 나라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상업적인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시를 들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이나 뭐 출판 문화가 선진국인 곳들은 한국문학 번역원 같은 기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이 한국문학 번역원이라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좀 국가기관에 좀 도움을 받아서 한국 작품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곳은 뭐 알아서 잘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상황마다 뭐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관장님께서 네. 네, 이제 다 이제 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장님 뭐 말씀을 좀 하실까 해서.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그 구구절절 하나하나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잘 기록해서 제안해 주신 얘기들, 절실한 얘기들 가능하면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문학 포럼을 만들면서 오늘 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꽤 미래지향적이구나. 이런 문학 포럼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박물관적인 자료 수집적인 데 매몰되지 않고 말하자면 제법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것을 큰 품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들 때문에 이런 문학관에 오늘 이런 포럼도 돼 있는 겁니다. 연문 관장께서 1회 관장을 맡으셨고 3년 후에 제가 맡아서 이제 금년 10월이면 제가 3년 임기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6년이 지나는데, 그러니까 한 거의 7년이 가까이 됐는데 한국문학관은 현실적으로 지금 은평 한옥마을에 집을 짓고 있는데 굉장히 아주 그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포크레인이 막 땅을 파고 이런 걸 보면 아주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내년 하반기에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친 후에 이제 전해년 상반기에는 드디어 대망의 문학관이 개관을 할 겁니다. 말하자면 크게 얘기하면 단군 이래에 한국문학관이 처음 서는 건데 지금 누누이 여기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국가기관이 하고, 그러니까 국립한국문학관이라는 그 정체성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일본 근대문학관 관장, 동경대학의 아주 유명한 평론가이고 교수였다는 분하고 대담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말이, 우리는 국립인데 거기는 사단법인이거든요. 되게 국립문학관이 있는 나라는 약간의, 굳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었던 나라, 그런 나라가 국립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문학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대한 문학관이 천안문 앞에 아주 거대하게 놓여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국립이 앞에 붙음으로써 한국문학관은 굉장히 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집중적 파워를. 그러나 거기에 동시에 하나의 상상력의 한계도 우리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발표하신 우리 젊은 평론가 작가들께서는 누누이 국가기관의 어떤 그 제한을 받지 않겠나, 관장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시각에 의해서 어떤 정전의 컬러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사이사이에 했는데, 제가 지금 3년 저도 내면에서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전시가 안 돼 있어서, 물론 이게 국가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껏, 아까 위험하게 나간다. 저는 위험한 것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고, 예술이라는 것은 위험한 일을 우아하게 하는 것이라는 찰스 부코스키의 식기를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에 대한 도전은 저는 끊임없이 제 개인으로서 나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정전으로, 하나의 교본으로서 또 정말 초등학교 학생부터 아주 어른까지 와서 보는 하나의 국립기관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틀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런 시각을 만들어 줌으로써 문학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오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새로운 생각도 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얘기하는 것이, 당대의 어떤 평가나 시류나 인기나 어떤 것도 어떤 정전을 정하지 못한다. 가장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은 시간이라는 잣대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견뎌낸 작품을 클래식이라고,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박혜진 작가께서 벌써 사라지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삼국유사를 텍스트로 세계문학에 올리고 싶어도 그게 뭐냐. 이런 어떤 딜레마를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관에서는 적어도 한 50년 정도, 그래서 75년까지 현재 굉장히 수집하고
하는데 그 기준을 두거든요. 필적 같은 것도. 그래서 당대의 작가, 물론 뭐 평가가 끝난 작가도 있죠. 뭐 큰 상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한쪽에 새로운 미래의 버전으로서는 전시하지만은 전적으로 기본 문학관에는 시간이 정해준 거, 당대의 어떤 시각이나 인기나 시류나 어느 유파가 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가 조금 처음에 제가 이 얘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문학의 그것은요, 식민지 시대의 어떤 작가가 가졌던 어떤 얼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뭐 북으로 갔다든가 어디 해외에 또 돌았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한 작가가 겪었던 어떤 상처, 이거 제한 없이 한국어로 된 것은 그냥 모은다는 것이 초대 영문관장서부터 제가 쭉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요. 현재 약 13만 점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올해 1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굿즈로도 진달래꽃 교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경매에서 한 1억 5천 정도를 주고 샀는데요. 지금 아마 더 비쌀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인직의 혈외누라는 것도 우리가 1억 5천, 1억 6천인가 공매 사상 최고가로 밑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뉴스에는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 한국문학관이 구입한 거거든요. 자, 이인직이라는 사람은 이완용의 문공비서였고 혈외누라는 건 일본 문학의 그대로가 혈루, 피눈물도 아니고 혈루도 아니고 혈의 누입니다. 이거는 외색이 아주 짙은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신문학 제초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최고 공매가를 가지고도 구입을 합니다. 그것이 문학관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요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서없이 얘기하자면 아까 한국문학번역원의 그런 어떤 제도로서의 어떤 작가를 보조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 1952년도에 스웨덴 할리먼 앞에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이 이미 6종이 번역돼서 진열되었다는 걸 저는 80년대 뉴욕에 가서 잠깐 공부할 때 그걸 보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1952년 한국에는 6.25 전쟁이 터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국가적 지원이나 어떤 큰 매체의 지원 없이 저절로 지가 발로 걸어가서 되는 일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없고요. 한강 작가 맨부커 상 탈 때 한국문학번역원 그 자료 화면에 보면 번역원장이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얼굴이 막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가 지원이지만 그건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에이전트라도 이제 조금 지금 K가 많이 이렇게 펼쳐져서 에이전트들도 뒤에 맞서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세계에 누가 이 한글로 된 작품을 그렇게 이거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일랜드 제임스 조이스 거기 다 갔고요. 쿠바의 도서전에 가서 내가 쿠바 국민을 3분의 2는 만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밀려왔는데 그것은 쿠바의 책에 대한 스페니시권에 대한 문학의 관심이 아니고 이런 면도 있었어요. 너무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현재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려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런 도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외연으로 문학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좁히고 문학관을 통해서는 하나의 우리가 당군 이래 그래도 뭐 꽤 그 문화국으로서의 자부를 가졌던 민족이니까 저런 문학관을 통해서는 최소한의 것을 갖다 전시하고 그 다음에 김소월 시집 다 떨어져가는 이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도 한국문학관 생긴 이후에 굉장히 그 헌책값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시집 하나, 이 소설 하나가 이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계몽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비싸진 값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좋은 말씀 많고 특히나 자료 수집과 전시 이후에 최근에 이렇게 다양해지고 활성해지는 한국문학의 장르, 홍길동이요. 외국 그 도서관에 가보면 SF 장르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떤 문학의 진짜 문학, 본질적 문학에 대해서 가졌던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많이들 우리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문학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자문단과 많은 지금 시행착오를 좀 겪지 않으려고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쩌다가 너무나 말하자면 운이 나쁘게, 한 시인으로서는 운이 나쁘게 여기에 끌려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또 들어와서는 운이 좋았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본에 정말 유명한 학자가 이만곤이라는 우리 유튜브에 지금 오무라마스오의 서재라는 걸 쳐보면 그것을 우리가 가져온 그 과정도 전부 아카이브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것을 비롯해서 하동호 컬렉션이라고요. 정말 대학 교수가 밥을 막 거의 못 먹으면서까지 모든 전 재산을 헌책 구입했던 걸 소장품을 다 우리에게 줬는데 아드님이 캐나다에 이민가 사시는데 왔는데 그렇게 풍족해 보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캐나다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메었어요. 그래서 한국문학관은 또 기증만을 또 받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지금 하는데 이거 하나 비밀인데 오늘 그냥 8월 15일이 지금 우리가 광복 60년입니다. 근데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것이 지금 친필이 있거든요. 워싱턴에 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8월 15일에 가지고 와서 그날이 오면 하고 한번 펼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자제분들이 전부 변호사예요. 4분이 변호사예요. 따님 고모까지. 그래서 전부 글자 하나하나가 영구 기증, 영구 보존, 영구 기탁 이 용어 하나 갖고 지금 우리도 공머리를 앓고 자문단을 구해서 혹시 틀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문학이 갖고 있는 본래적 그런 자존이나 자유정신, 창조정신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국가는 그렇게까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정권이 오히려 간섭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쳐온 오늘날입니까? 그래서 오늘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그거는 좀 아주 자유롭다 이건 아니지만은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알아주시고 문학관은 문학관대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색에 가끔 한 번씩 가서 보면 온 발에 흙이 묻어 오는데 이것이 한국문학의 말하자면 어떤 뜨거운 어떤 정신이 이 흙 속에 묻어 온다 하는 걸로 저도 한국문학에서 등단 56년이 돼 있고 해외에 지금 한 15권 정도 번역이 돼서 많은 경험이 있어요. 해외에 가서 열패감도 느꼈고 어떤 거는 7년을 거쳐서 기다리다가 출판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나름으로 한국문학관 제가 맡은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진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 너무 감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 가고 있거나 이거 중요한 사안이다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너무나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이 토론 시간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 같은데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지금 이 포럼이 또 4회차로 기획이 돼 있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얘기들 하실 테니까 그때 또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지켜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차 포럼 행사는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8월 7일에는 이제 고전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난제들과 이슈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하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막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출판사에서도 활동하시고 계시지만 작가분들을 모셨던 이유가 우리가 문학관에서 향후에 전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을 해주실까?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콘텐츠 만들고 이럴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 같고 이게 좀 열이